한국의 사찰 음식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식회를 마친 정관 스님은 사찰 음식이 세계의 음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찰숲의 공익적 활용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불교 중흥조 복려관 스님의 독립운동 행적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사전 등록 의무화가 절실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TBS 대구불교 방송과 파라미타가 함께한 꿈이 있는 문예 마당이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의 사찰 음식이 세계 음식 문화의 중심 이탈리아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찰 음식 전문가 정관 스님은 귀국 직후 BBS와의 인터뷰에서 사찰 음식이 곧 세계적인 음식이란 것을 현지에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한국의 사찰 음식이 유럽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세계 음식 문화의 중심 이탈리아 시내 베네토 거리의 그랜드 팔라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사찰 음식 시연회. BBS 불교방송 다큐 프로그램 수행자의 밥상에도 출연한 사찰 음식 전문가 정관 스님이 채식 밥상을 선보였습니다. 제철 채소와 천연 조미료로 맛을 낸 사찰 음식에 요식업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양념을 가하지 않고 있는 식재료를 살리고 또 거기 식재료는 실질적으로 음식을 하기보다 플래팅으로 다 깔았고 식재료 자체를 그래서 두 개를 우리는 조리한 거와 조리하지 않는 식재료로 콜라보를 했고 그다음 이 바로 공양이라 남아오는 게 없었어요. 음식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관 스님의 요리는 주 이탈리아 한국 대사관이 태권도, K-팝과 함께 한국의 대표 문화를 선보인 또 다른 자리에서도 펼쳐졌습니다. 마르코 리치 이탈리아 문화부 외교 보좌관, 로베르토 줄리아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장 등 이탈리아 문화계 인사들이 기꺼이 주말 저녁 시간을 함께했고 전남 장성 백양사 주변에서 공수해온 재료로 만든 사찰 음식은 한식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음식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하지만 남기지 않는 그를 저는 굉장히 함께 했던 것이 바로 공양이 바로 우리 한국의 사찰 음식이 바로 빈그릇 운동이다. 자연 환경이다. 또 그다음에 음식이 바로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음식으로 표현하는 거다. 굉장히 식재료 소중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양념을 줄이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사찰 음식에 참석자들은 전문 식당을 차리는 것도 좋겠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 등의 현지 취재 기자들도 정관 스님의 사찰 음식 시연을 계기로 한국의 불교 문화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사찰 음식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세계인의 마음과 세계인의 먹는 음식 문화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거기에 우리 사찰 음식이 그냥 우리 음식이다. 세계인의 맞는 음식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세계 음식 문화의 중심 이탈리아에 선보인 정관 스님의 사찰 음식은 새로운 한류 문화를 주도할 것이란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온 국민이 일생 동안 다양한 살림 혜택을 누리는 생애주기별 살림복지 정책이 강화되면서 사찰숲의 공익적 활용이 한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30주년을 맞아 산림청이 마련한 국내 최대의 숲문화축제에서도 치유와 힐링의 산림복지가 화두가 됐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국토의 1%를 차지하는 사찰숲은 우리 불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도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온 국민이 향유 가능한 문화공간인 사찰숲은 수행과 생태, 힐링과 치유, 일자리의 공간으로 활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시대를 겨냥한 국가적 핵심 자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산림에 대한 중요성이 더 깊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우리 종단이 어떻게 보면은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단으로서 북한의 어떤 이 산림 조성 사업에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자연휴양림 30주년을 맞아 지난 주말 열린 국내 최대 숲문화 축제 휴 어울림 페스티벌에서는 이 같은 사찰숲을 포함한 숲의 가치와 미래 활용의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연휴양림이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자연휴양림 30년의 역사와 새로운 미래상을 보여드리고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들이 몸소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축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숲에서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혜택인 생애 주기별 산림 서비스는 산림 당국의 최대 과제입니다. 출생기에는 숲태교를 통해 심박수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누리고 유아기에는 유아숲 체험원에서 신체, 정서적 발달과 사회성을 키웁니다. 청년기에는 산림 레포츠를 통해 건강한 여가 문화를 즐기며 중장년기에는 온 가족과 함께 산림 휴양지를 찾습니다. 노년기에는 산림 치유를 통해 질병 관리와 면역력을 키우고 삶의 마지막에는 수목장에서 친환경 장례가 가능합니다. 온 국민이 생애 주기 내내 산림 혜택을 누리는 산림복지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면 사찰숲이 갖는 존재감과 활용 가치는 한층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휴양림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등산인구뿐만 아니라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숲과 산과 나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찰숲에 대한 불교계와 산림당국의 체계적 조사와 연구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찰숲 체험 프로그램과 탐방, 새로운 장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수목장 확대 등을 통해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불교계 소중한 자산인 사찰숲이 국민 생애 주기에 맞춰 다양한 방편으로 활용되기 위해선 종단 차원의 지원과 관심도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전남 나주 내영사가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확산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센터를 개관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관식에는 내영사 주지이자 센터장 만허 스님을 비롯해 심양사 주지 성호 스님, 불회사 주지 철인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하나하나 찾아서 어르신들에게 감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삼영동에 위치한 내영 노인복지센터는 연면적 371제곱미터의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였던 제주 관음사 창건주 복려관 스님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행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려관 스님의 행적 가운데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하는 일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근대 제주 불교의 중홍조로 평가받는 여성 독립운동가 해월당 복려관 스님. 스님은 법화사, 불탑사 등 폐사지를 복원하고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를 창건했습니다. 또 제주 최초의 항일운동 발상지 법정사를 창건했고 여러 차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열린 제주의 여성 리더 복려관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이 같은 복려관 스님의 행적을 두고 여성 수행자로서의 업적이 저평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독일 판트 교수는 인도 카시미르의 락시미 비구니 스님과 복려관 스님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of living in a misogynistic society, both women succeed in activating males to help them in their respective religious education and endeavor. Number 7, both are fully ordained nuns, and in spite of their respective monastic affiliation, they spend much of their time living alone, be it in a grass hut or in a cave, and walking their path alone. 국립대만사범대학 박사 해달 스님은 복려관 스님에게 더 씌워져 있는 왜곡된 행적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복려관 스님이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제주도 원로 스님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지만 이를 누락했고
모 비구 스님이 법정사 항일운동과 연관짓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달 스님은 복료관 스님이 해남 대흥사 심저감에서 의병과 스님들이 펼친 독립운동을 목격한 뒤 그 영향을 받아 평생 항일에 투신했고 독립운동가들을 뒷바라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 복료관 스님께서 1909년 7월 9일 날 대흥사 심저감에서 항일 의병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8명은 생포를 해가요. 일본 순경들이 생포를 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은 고문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몸에다 집 있잖아요. 집을 다 감아가지고 산 상태로 불을 놔서 태워 죽여버립니다. 죽는 과정을 본 게 아닙니다. 이 30여 명에 되는 사람이 죽어있는 과정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일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고, 토론회에서는 복료관 스님이 법정사 항일운동을 펼친 데 대한 독립유공자 서운 추진도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복료관 스님의 독립운동 행적은 구체적으로 기술된 문서가 없다는 점에서 자료 확보 등의 불교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복료관 스님이 독립유공자로 추서된다면 대한민국 비구니 스님으로서는 최초가 될 전망입니다. 복료관 스님의 활동 지역이 사적지로 지정된다면 복료관 스님의 명예가 조금은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이나 또 국가보훈처로부터 아니면은 이 사적지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이분의 명예는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서 꼭 서운을 받아서 그렇게 명예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거리가 조성되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복료관 스님의 독립유공자 서운 추서와 스님의 행적 사적지 지정 문제는 당분간 제주 불교계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경북 구미의 54단 낙동강 부대 불자 장병들이 5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가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낙동강 부대 법당 관심사는 그제 제17회 장병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장병들에게 계를 내렸습니다. 수계법회는 구미 금강사 회주 정우 스님을 전계사로 진행됐고 관심사 지도법사 무의 스님, 문수사 주지 월담 스님, 주윤식 조계종 8교구 신도회장, 이희철 포교사단 경북 지역단장 등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대거 참석해 5계를 받은 장병들을 축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전한 10가지 공부 방법을 소개하며 수행을 하고 복덕을 쌓는 데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리고 추분을 하면 스님들이 우리 신도들한테 복덕부족이라면 복과 덕을 잘해야지 사람들이 따르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구미 불교계는 수계법회에 이어 낙동강 부대 연병장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위문 공연을 통해 장병들에게 즐거운 한때를 선사했습니다. 경남 진해 대광사가 대웅전 앞마당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펼쳤습니다. 뮤지컬 산사를 물들이다란 주제로 열린 음악회에서는 진해 청소년 전당의 여고생 그룹 에이니지와 남고생 2인 밴드 비상구의 무대가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또 대광사 반야 참불단의 음성 공연과 걸그룹 페이버릿, 손승연 등의 초청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특히 항일 독립운동을 다룬 뮤지컬 영웅 가운데 주인공 안중근 의사가 일제를 꾸짖는 장면이 선보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대광사는 지역 청소년 동아리를 후원하는 인재불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고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 직후 산사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 각원사는 불교대학 대학원 과정인 경애학당 수료식과 불교대학 17기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경내 대웅보전에서 열린 경애학당 수료식에는 155명, 불교대학 졸업식에는 108명이 참석해 졸업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각원사 주실 법인 스님은 배움이란 살아감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평생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교대학장인 주지 대원 스님은 각원사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습니다. 각원사 불교대학은 지금까지 모두 2,370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충남 지역 포교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해 아동의 지문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인권 침해란 이유로 계류돼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실종 아동 보호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실종 아동의 날 기획 리포트 두 번째 순서 박준상 기자입니다.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된 지 7년. 하지만 실제 지문 등록률은 지난해 기준 48%,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손가락 곡선 무늬 형성이 완료되는 4살까지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실종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장기 실종을 예방하자는 취지이지만 전체 아동의 생체 정보를 국가가 일률적으로 수집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지적에 가로막혔습니다. 인권위와 인권단체 측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범죄 오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전자 검사 등 현행 제도만으로 보호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민감 정보를 당사자의 어떤 동의 없이 수집을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어떤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는 거고요. 굳이 의사와 무관하게 반하여 그런 생체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 실종아동 가족 측은 행정안전부가 성인의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것처럼 경찰청이 전체 아동의 지문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지금 사전 등록을 다른 데 이용했을 때 그 3천만 원 이하의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정보를 빼내겠어요? 이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이가 어떤 사고 시에는 그 아이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동 보호냐 인권 침해냐 상반된 견해가 팽팽히 맞선 상황. 정치권에서는 마냥 사회적 논의가 무를 길 기다리는 것보다 활발한 홍보 활동을 통해 낮은 지문 등록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실종 예방에 관심이 없거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정책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고 적극적으로 안내와 설득을 하자는 겁니다. 법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금도 지문 등록제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경찰에서만 이제 이걸 홍보를 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복지부나 교육부 등 범정부 차원의 지문 등록제에 대한 홍보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 지문 사전 등록 현장 방문 사업 예산만 봐도 지난 2017년 18억 원에서 지난해 11억 원, 올해는 8억 원으로 점차 줄었습니다. 인터넷 지문 등록이 가능해지는 등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해명인데 홍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가정에다 5월이 되면 더 슬픈 사람들, 실종 아동 가족들. 아이를 잃은 아버지 어머니들은 같은 아픔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이대로 충분한 것인지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부산 불교계가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영유아 유기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와 부산 홍법사는 사찰 인근에 영유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행복드림센터를 열어 아기들의 안전과 유기모들의 독립을 위한 공간인 라이프가든 베이비박스 시설 등을 설치했습니다. 홍법사를 중심으로 신도들이 이 일에 대한 이해를 더 확대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참해서 적어도 우리가 사회의 한 부분을 같이 동참해서 해결해 간다는 마음으로. 홍법사는 행복드림센터에 전담 직원을 고용해 산모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복드림센터 라이프가든은 소중한 생명의 새싹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공간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파라미타가 함께 마련한 청소년 글 그림 대회 꿈이 있는 문예마당이 대구에서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15회째인 올해는 역사와 문학을 주제로 한 인문학 프로그램도 참가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주말, 공원 속 푸른 대나무 숲이 청량감을 줍니다.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글쓰기와 그리기에 몰두하는 아이들은 더위도 잊은 듯합니다. 대구 달서구의 대표 충효 공원인 월곡 역사공원에서 대구 BBS와 대구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주최하는 꿈이 있는 문예마당이 15번째 장을 열었습니다. 꿈이 있는 문예마당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시민들의 심성순화와 창의성을 발휘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꿈이 있는 문예마당은 우리나라와 독립, 숲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제가 발표되자 운문과 산문, 그리기와 사진 촬영 부문을 정해 창작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고등부까지 제한했던 참가 자격을 일반부까지 확대해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3가지 주제 중에 우리나라라는 주제가 가장 와닿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안 좋은 사건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점과 우리나라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약간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서 숲을 그리고 있어요. 곤충이나 동물, 푸른 하늘 그런 걸 그리고 있어요. 좀 긴장됐는데 재밌어요. 특히 올해 꿈이 있는 문예마당은 기존 100일장 형식의 다양한 강연을 더해 인문학 축제로 꾸몄습니다. 대구 능인고와 정화여고에서 BBS 불교방송 PD 문태준 시인이 시적 상상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행사 당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 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를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열어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올해 꿈이 있는 문예마당은 역사와 문학 콘텐츠를 강화해 인문학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교계 언론들도 직접적인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법보신문 김형규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109자 가입을 약정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특별불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언론계가 적극 동참해줘 고맙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형규 대표는 구독자를 비롯해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에게 100만 원력 결집불사를 점차적으로 알리고 틈틈이 주변에 권선해 동참자 수를 늘려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계속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두고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곽이 드러난 정부의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탈원전의 속도가 어느 정도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기대와 달리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비중이 줄어드는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메우겠다고 하지만 신재생 기술이 당분간 원전을 대체할 만한 수준은 못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특히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은 2040년 에너지 수요를 2017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방침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어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에너지 수요 억제가 새로운 산업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또 원자력이나 화석 연료에 의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세계가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가는데 이거를 우리만 에너지 수요를 2017년에 묻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 추세에 안 따라가겠다는 얘기죠. 패널들은 우리나라의 전기 에너지 수요가 상당 수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미국과 유럽에서 전력 수요가 줄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산업 구조 등 상황을 제대로 비교해야 한다면서 2040년에 에너지 총량은 줄어들지 몰라도 피크 전력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전기는 다른 에너지하고 다르게 비축을 해놓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크 전력에 대한 준비가 항상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40년에 총량은 줄어들지 몰라도 피크 전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재규 김천대 융복합에너지학과 교수도 우리의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에너지 수요 동결 시 대외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이 모든 제품은 고에너지 소비 제품입니다. 전기를 그렇죠. 쓰지 않으면 네. 상품을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전력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고 동결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쟁이나 산업 생태계가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느냐? 전문가들은 값싼 원자력을 외면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판이라면서 그때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과도하게 높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한국 영화 탄생 100년 만에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기생충은 양극화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한국의 가족 이야기라는 특수성에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괴물과 옥자 등 봉 감독이 이전에 연출한 작품들 또한 환경 파괴 등을 소재와 주제로 삼았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비와 화쟁, 평등과 같은 불교의 사상과 가치들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8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